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의 증거라며 김영선 전 의원을 언급하는 육성을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명태균 씨에게 좋게 얘기해줬을 뿐 공천 개입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동해상에 고각 발사했습니다. 역대 최장인 86분을 날았는데 합참은 고체 연료를 사용한 신형 ICBM으로 추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등에 대한 나머지 재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안세영 선수의 폭로로 시작된 배드민턴 협회 조사 결과 보조금법 위반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협회에 김태규 회장 해임을 요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국정농단 의혹에서 이젠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공천 개입 의혹으로 논란이 옮겨가는 걸까요? 더불어민주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육성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통화는 취임 바로 전날이니까 당선인 신분으로 명 씨에게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할 수 있게 했다는 맥락의 내용입니다. 그간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이 제기됐지만 윤 대통령의 목소리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대통령실은 명 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 계속 얘기하니 그저 좋게 얘기한 것일 뿐이라면서 통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 만난 게 전부라던 대통령실의 해명과는 너무나 배치되는 거죠. 명 씨가 계속 얘기했다고 하니까요. 녹취가 정가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저 소식 정태훈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 통화 음성을 공개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하루 전날 이루어진 통화로 2022년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에 관여한 듯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전 의원은 이 통화 다음 날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으로 공천에 개입했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자 헌정 질서를 흔드는 위증 사안임을 윤 대통령이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이후로는 명 씨와 연락하지 않았다고 밝힌 대통령실 주장과도 대비됩니다. 경선이 이제 만났어요. 본선에도 계속 만났고요. 당선인 신분에서도 계속 만났는데. 김건희 여사를요? 네. 대통령도 만났고요. 조국 혁신당이 본격적으로 민주당의 탄핵 동참 호소에 나서는 등 범야권에서의 탄핵 목소리도 점차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공천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당시 당선인 신분으로 공천과 관련된 보고를 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며 당시 공천은 다 이준석 당대표와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의 결정 사항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긴급 기자회견 2시간 만에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당시 윤 당선인은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또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대표와 윤상현 공관위원장이었다는 겁니다. 또 당시 당은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전략공천으로 결정했고 김영선 후보자가 그 지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이 공개한 통화 내용도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고 명 씨가 김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최근 SNS를 인용하며 이 대표가 최고위에서의 전략 공천 결정은 문제가 없다고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SNS에서 전략 공천 지역을 정하는 것은 원래 공관이나 최고위가 하는 것이라며 당시 상대 후보도 공천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준석 의원의 SNS를 활용하자
이 의원이 발끈했습니다. 대통령실이 해명할 부분은 대통령이 공관위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 그 여부라면서요. 또 공개된 통화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라고 하죠.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공개된 육성 녹취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보고를 받는 줄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 측 관계자, 즉 명태균 씨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지도 몰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대통령실이 이 같은 내용은 해명하지 않았다며 말미잘도 이것보단 잘 대응할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공관위 결정을 당선인 측에 보고한 적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며 전적으로 공관위가 결정한 사안이라 강조했습니다. 당 기여도라든지 대선 기여도, 또 여성에 대해서 가산점 주냐 안 주느냐, 또 경쟁력, 또 정체성이 어떠냐,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공천을 하는 거예요. 김영선 전 의원이 당시 4선 의원이었고 당대표 권한대행과 경남지사 출마를 위한 경쟁력을 쌓아온 점을 검토했다는 취지입니다. 윤 의원은 특정 공관위원이 당선인에게 보고했을 수도 있지만 개연성은 크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당시 공천관리위원들에게 보고 여부 등 사실관계를 별도로 확인하진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국민의힘은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침묵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 사항이 아니라며 말을 아꼈거든요. 다만 친윤계 권성동 의원은 당시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 그러니까 그냥 당원이었기에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거였다며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공개된 녹취의 핵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입니다. 민주당은 당무 개입이자 선거 개입이라며 위법성을 주장하지만 친윤계는 취임 전 당선인 때 대화라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당선인 신분에서 대화였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되지도 않고요. 또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하도 이제 집요하게 요청을 하니까 그냥 듣기 좋은 소리를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건 뭐 믿어야죠. 권성동 의원은 대통령실 해명에 힘을 싣는 동시에 당원으로서 의견 개진이 뭐가 문제냐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입장을 내지 않은 채 대응책을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 사항이 아니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공천이나 이 당무에 관해서 지금 관장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많은 말씀을 드리기가 지금 어렵다는 말씀. 대통령실발 악재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던 한동훈 대표도 침묵했습니다.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요. 만약에 실제로 공관이 보고 받았다면 당무 개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만 친한계 조경태 의원은 위법 여부를 떠나 적절한 행동은 아니었다며 당무감사를 통해 진실규명에 나설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공천 개입을 승인, 공모했다는 혐의로도 기소를 했었고 공판은 당시 한동훈 검사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야권의 공세가 거셉니다. 녹취 파일의 파장, 정치부 이병주 기자와 뉴스 추적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기자, 일단 이번 대통령과 명태균 씨 대화가 녹음된 그 상황부터 정리를 해주세요. 네, 일단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전화통화는 지난 2022년 5월 9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간단히 일지를 보면서 설명드리면요. 네. 3월 9일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가 당선이 돼서 당선인 신분인 상태였고요. 네. 통화 이튿날인 5월 10일에는 취임식을 치르고 대통령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도 발표가 됐었습니다. 또 궁금한 게 이 통화 파일이 어떻게 민주당의 제보로 들어가느냐 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공익제보센터로 제보가 들어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보자는 밝힐 수 없다고도 했는데요. 명태균 씨가 입장을 직접 내놨죠. 함께 일했던 직원인데 자신과의 대화 과정에서 녹음을 해서 그 일부가 공개됐다는 설명입니다. 네. 오늘 공개된 녹취 들어보시면요. 대통령과 명 씨의 전화통화 음질은 좀 떨어지고 명 씨가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음성은 비교적 뚜렷하게 들립니다.
명 씨와 제보자가 대화하던 중에 명 씨가 대통령 통화 녹음을 들려준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대통령실을 밝히는 거 보면 통화를 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야가 바라보는 시각이 참 첨예한데 이것도 좀 정리를 해보죠. 네, 앞선 기사에서도 살펴봤는데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당선인 신분도 공직자이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또 설사 저 통화 당시는 당선인이었어도 공천은 대통령 취임 이후이니까 문제다 이런 주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선인 신분은 공무원으로 볼 수 없고 당원으로서 후보를 추천하는 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 또 통화 녹취가 공개된 부분도 다투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명 씨와 제보자 둘 사이의 대화 도중에 재생된 음성이니까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인데 여당 측은 제3자 불법 녹음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직접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녹음한 건 법적 효력이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가장 궁금한 건 이 녹취가 대통령의 불법 활동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 그러니까 스모킹건이 될 수 있냐는 겁니다. 네, 이 역시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민주당은 당연히 지도부가 이 녹취를 공개하면서 공천 개입 관련한 물증 공방이 이어졌는데 이번 녹취로 모든 것이 해소됐다면서 명확한 스모킹건이라고 이렇게 그런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당과 대통령실은 물론 민주당 일각에서도 스모킹건까지는 조금 애매하다 이런 반응도 읽히는데요. 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당시 상황과 비교하면서 그때만큼 불법성이 뚜렷해 보이지 않고 또 국민이 받은 충격도 자신이 볼 때는 그때만 못한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의 거짓말은 크게 문제 삼을 부분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거짓말이요?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 커지면서 대통령실이 지난 8일에 입장을 내놨었습니다. 네네. 20대 대선 경선 이후 주변 만류로 명 씨와는 더 이상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였는데 네네네. 대선 경선이면 2021년 11월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해명대로면 이 이후에 명 씨와 대통령의 연락이 나오면 안 되는 건데 그 해명이 거짓말이 됐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월 8일 해명 당시를 보면 이후 더 연락을 주고받지 않은 걸로 대통령이 기억합니다라고 했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네. 당시 대통령 기억에 의존해서 해명을 한 것이고 취임식 전날에는 명 씨와 그 통화는 쏟아지는 축하 전화 속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을 만한 것은 아니었다. 이런 취지의 설명입니다. 네. 오는 토요일에는 민주당의 첫 번째 장외 집회도 한다고 하죠. 공세 수위가 더 거세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병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러시아에 우리나라의 특전사격인 폭풍군단을 파병했다고 콕 집어 밝혔죠. 북한 내 최정예로 구분되는 부대로 암살과 같은 극비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인데 과거 이 폭풍군단에서 활약했던 대원은 파병 북한군들은 전장에서 살아남더라도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충격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직접 만나 들어봤습니다. 북한 폭풍군단에서 상급병사로 근무했던 탈북민 이용길 씨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전투원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으로 인원이 한 7, 80명 있다면 거기서 전투원들은 진짜 10명도 안 보일 정도로 이미 뭐 골반이 약간 기형이 온다든가 훈련을 심하게 한 경우 뭐 빠져 있고 아예 없고 북한이 저격수와 같은 최정예 인력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영상 속 북한군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신병 벗은 지가 얼마 안 나는데 쟤들이 왜 왔지? 아, 총알바디로 나간 거구나. 그렇게 아끼는 전투원들이라면 그 알맹이들을 죽으라고 전사 내보낼 수는 없고. 파병이 결정된 순간 투입된 군인들의 목숨도 이미 살아 돌아올 수 없는 처지가 됐다고 봤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교전 끝에 겨우 살아남는다 해도 이들을 감시하는 별도 인원에게 지령이 내려갔을 것이란 뜻입니다. 장담을 하는 건데 왜냐하면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분명히 자유의 맛을 알았습니다. 얘네를 눈치만 새도 그냥 바로 사살할 수 있게끔 애들을 보냈을 거고. 북한 체제의 허구성을 알리는 심리전 등을 통해 대규모 탈영이나 투항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이번 파병이 북한의 자충수가 될 것이란 분석에도 동의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북한군 파병 계획명은 동방계획이고 러시아 사령관도 임명이 됐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북한 말을 배우며 대응을 하는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미 전선이 무너졌다는 말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프로젝트 보스토크, 즉 동방 계획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계획명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NHK에 따르면 북한군 운용 책임자는 2020년부터 러시아 제76 공정사단 사령관을 지낸 인물이 임명됐습니다. 북러 간 부대 배치 등을 긴밀히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러시아군은 소통을 위해서 북한말 공부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도 탄약을 쓰지 않고 북한군을 최대한 포로로 잡기 위해 북한말 공부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Ukrainian troops were given instructions on taking the North Korean prisoners. Here we have a bunch of commonly used phrases. 우크라이나 안에서도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건데 서방에게 지원받은 탄약이나 무기가 떨어지거나 낡기 시작한 겁니다. Враховуючи те, що і воювати вже нам нічим і ніким, і те, що ми там звертаємося і розраховуємо на наших західних партнерів. 우크라이나는 유엔 안보리에 보낸 성명에서 파병된 북한 장교 500명 중에서 장성인, 김영복, 리창호, 신금철이 포함됐다며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북한군 2,000에서 3,000명씩 5개 부대로 편성될 계획이며 이들은 몰래 러시아군에 통합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이미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10,000명이 넘고 3,000명가량은 이미 전쟁터에 배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군은 어디에 가 있고 또 이동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 그 현황을 윤지영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군은 지난 8일 러시아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13일까지 엿새에 걸쳐 북한군 특수부대 1,500명에 대한 1차 수송이 이뤄졌는데요. 러시아 해군 함대 4척이 함경북도 청진항과 함경남도 함흥항에서 북한군을 태워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들은 블라디보스톡을 포함해 극동 지역 4곳에 분산돼 훈련받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대통령실은 현재까지 북한군 파병 규모가 최소 11,000명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이 처음으로 전선에 배치된 건 지난 23일 러시아 남서부 접경 지역으로 우크라이나의 일부 점령된 쿠르스크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28일 쿠르스크에 배치된 북한군 규모가 3,000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극동 훈련지부터 전장까지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하면 최소 일주일 이상이 걸리는 거리인데요. 예상보다 빠른 전선 배치에 러시아가 민항기를 이용해 병력을 실어 나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 최근 몇 주 사이 훈련지인 극동지방에서 최전선을 수차례 이동하는 수상한 비행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소수의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내부로까지 진입했다는 미국 CNN 보도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러시아 동부에서 훈련을 마친 북한군 수가 늘수록 우크라이나 침투 병력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밤사이 북한군 파병을 주제로 유엔 안보리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요청에 따른 건데 한국과 미국은 북한군을 총알바지, 소모품으로 지칭하며 파병을 비난했지만 러시아와 북한은 정당한 방어람에 맞섰습니다. 우크라만 서방의 지원을 받으란 법이 어디 있냐 이겁니다. 이어서 최희지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30일 소집된 안보리 긴급회의는 여느 때보다 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북한군 움직임에 누구보다 민감한 한국 정부의 대표는 굳은 얼굴로 파병을 비판했습니다. They will end up as mere cannon fodder, while the wages they are supposed to receive from Russia will end up squarely in Kim Jong-un's pocket. 미국은 심각한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재앙적 상황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nter Ukraine in support of Russia. They will surely return in body bags. So I would advise Chairman Kim to think twice about engaging in such reckless and dangerous behavior. 반면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Появление в этом ряду утверждения переброски на украинский фронт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КНДР никого не должно удивить. 그러면서도 미국 등이 우크라이나의 군사력과 정보를 지원하는 것처럼 러시아 동맹국도 그럴 수 있다며 사실상 파병 자체는 시인했습니다. Russia's sovereignty and security interests are exposed to and threatened. We will make unnecessary decisions in full
conformity with recognized norms of international law. 북한군 파병이 한반도를 넘어 유럽과 인도태평양 안보 지형까지 위협하는 상황이라 국제사회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한미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연합훈련에서 북한이 핵으로 공격을 해오는 시나리오를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을 소유하고 있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특히 기습적으로 핵 공격을 감행하는 상황 등에 대한 대비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 협의회를 마치고 북한의 핵 사용을 연합연습 시나리오에 넣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향후의 연합연습에서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는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이렇게 공동성명의 발표가. 북한의 핵 공격 능력이 올라간 것에 맞춰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 중 가장 가능성이 큰 건 북한이 도발을 이어가다 기습적으로 핵 공격을 감행하는 겁니다. 전면전이 일어나면 몇 시간 안에 북한의 미사일 기지가 초토화되기 때문에 그 전에 선제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예상 타깃은 군사시설입니다. 주요 공군 기지라든지 잠수함 기지라든지 탄약고라든지 지휘부라든지 이런 쪽을 타격을 해서 무력화시키려고 할 수도 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기습 공격에 대비해 연습에서 운용하는 전력도 보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핵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시나리오, 작전 계획이나 그게 맞는 부대나 투입되는 전력들이 조금 더 보완되고 보강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번 성명에서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문구가 9년 만에 빠진 것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한미 국방장관 만남이 끝나자마자 북한은 바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 첫 번째 ICBM 도발인데 우리 당국은 괴물 ICBM으로 불렸던 화성 17형보다 더 크고 더 기술력도 진전된 고체 추진 신형 ICBM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한미 규탄 성명이 발표된 직후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도발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2월 고체 연료를 사용한 ICBM 화성 18형 발사 이후 올해 첫 ICBM 도발입니다. 현재까지 초기 판단한 것으로는 신형 고체 추진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오전 7시 10분쯤 평양 인근에서 최고 고도 7,000km로 고각 발사된 ICBM은 1,00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일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면 15,000km 떨어진 미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군 당국은 지난달 북한이 처음 공개한 12축짜리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기술 진전 등에 대한 추가 분석을 진행 중입니다. 러시아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하고 동시에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미 대선 직전 도발을 감행했다는 분석입니다. 한미 양국도 110여 대의 항공기를 투입해 북한의 발사대를 본뜬 가상 표적을 폭파하는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하며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북한의 신형 ICBM 발사 소식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국방부 출입하는 정치부 권영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권 기자, 일본도 북한이 발사한 ICBM을 분석했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떨어지는 모습, 우리나라와 일본 중 어디서 잘 보일까요? 아무래도 동쪽으로 많이 쏘니까 멀리 쏠수록 일본 쪽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구 곡률 때문에 일본에서 더 잘 보인다고 합니다. 네. 일본 정부는 탄도미사일이 약 86분간 비행한 걸로 추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가운데 가장 긴 비행 시간인데요. 또 최소 1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가 발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낙하물 2개가 떨어지는 것도 공개를 했더라고요. 북한이 뭘 시험한 겁니까? 네, 이 다탄두 기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함께 ICBM 완성의 핵심 기술입니다. 네. 탄두를 분리해서 여러 목표를 동시에 타격하는 핵탄두 공격에 있어 최고의 난이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본 매체가 공개한 영상에서 낙하물 2개가 포착된 걸 두고 바로 이 다탄도 시험에 성공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옵니다. 네. 군 당국은 미사일 1단, 2단 분리체가 나눠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면서 성공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 소식 보도 시점이 또 평소하고 달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 다음 날에 이 발사 사실을 공개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국방성 대변인 발표를 통해 곧바로 발사 사실을 알렸는데요.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게 신속하게 공개한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미국 대선 일주일도 남지 않았죠. 미국 타격용인 ICBM을 활용해서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일 수 있고요. 네. 북한군 파병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한 상황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프레임을 전환시키려고 하는 부분, 파병의 이슈를 좀 약간 흔드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깔려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이벤트성 도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발사에 쏜 이동식 발사 차량 12축으로 돼 있다고 하던데 감이 잘 안 옵니다. 바퀴가 몇 개인 겁니까? 네, 북한이 공개한 12축 이동식 발사 차량 사진 다시 볼까요? 네네. 바퀴 한 개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키와 비슷할 정도로 좀 크죠. 그렇습니다. 사진상엔 12개의 바퀴만 보이는데 네. 1축당 바퀴가 양쪽에 2개입니다. 즉 12축이면 24륜, 바퀴가 총 24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북한의 이동식 발사 차량 가운데 1축이 가장 바퀴가 많았는데 1축이 늘어난 겁니다. 축이 늘었다. 그럼 뭘 의미하는 거죠? 네, 축이 늘어나면 차량 길이도 늘어나겠죠. 차량 길이가 늘어나면 그 위에 실을 수 있는 미사일 크기 역시 커집니다. 그렇겠네요. 탄두의 크기가 무게가 증가했다. 즉 북한의 ICBM 기술이 한 단계 향상될 수 있다는 걸 뜻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치부 권영봉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대북전단 10만 장을 살포하겠다는 납북자 가족 단체의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접경지 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열고 경기도가 특별 사법경찰까지 배치했거든요. 헌재가 대북전단을 날리는 게 위헌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경기도가 접경 지역을 위헌구역으로 지정한 만큼 단속이 가능한 겁니다. 장덕진 기자입니다. 노란 조끼를 입은 납북자 가족 모임 회원들이 파주 임진각에 모였습니다. 북한을 향해 전단 10만 장을 살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단 살포를 막으려는 사람들도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그거는 정전협정 위반이고 유엔서부터 하나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불안정한 대북 관계로 직접 피해를 입고 있는 접경지 주민들도 트랙터를 몰고 나와 살포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대북전단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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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하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리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납북자 가족은 쓰레기 풍선을 보내고 있는 북한이 먼저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납북자 문제 해결 요구와 현재 지속되는 도발 중단을 먼저 요구하고 우리 단체에도 중단하기를 요구하는 것이 경기도가 특별 사법경찰까지 배치해 전단 살포 단속을 천명하면서 오늘은 납북자 가족 모임이 한 발 물러섰지만 갈등 상황은 여전합니다. 납북자 가족 모임은 대북 전단 살포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는 여러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죠. 내일은 항공업 경력이 없는 전 남편이 항공 계열사에 채용되는 과정과 태국 이주 과정에 대해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합니다. 황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30일 검찰이 압수수색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서울 사무실입니다. 이곳에서 전주지방검찰청은 다혜 씨 전 남편 서모 씨가 이스타항공 계열사인 타이 이스타젯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압수물 분석을 이어가던 검찰은 내일 검찰에 출석해달라고 다혜 씨 측에 통보했습니다. 참고인 신분입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 씨를 타이 이스타젯 전무로 채용하고 급여와 주거비 등 2억 2,300만 원을 준 게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이라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자신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되자 이 전 의원이 그 대가로 채용을 해준 것이고 때문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의 돈일 수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다만 다헤시 측으로부터 답신이 오지 않아 출석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다고 밝혔고 다헤시 측 변호인은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다헤시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식이 검토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재킷 미반납 의혹도 수사하고 있죠. 김 여사는 옷을 샤넬 측에 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옷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설명이 맞는지, 그러니까 옷을 개인 소장하지 않고 돌려준 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2018년 10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프랑스 방문 당시 입었던 샤넬 한글 재킷. 한국에서 3년 전에 전시회를 했습니다. 이게 저희 나라 한글입니다. 당시 샤넬 측이 김 여사로부터 옷을 돌려받은 뒤 한국에 기증하며 국립한글박물관에 전시가 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전시된 옷이 김 여사가 실제 입었던 옷은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김 여사가 옷을 반납하지 않고 따로 소장하고 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최근 검찰은 샤넬이 김 여사로부터 돌려받았다고 하는 옷을 샤넬 본사로부터 확보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 감정을 의뢰해 김 여사가 실제로 입었던 옷이 맞는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샤넬 본사 측은 두 옷은 서로 다르다며 전시된 옷은 한글박물관 요청으로 따로 제작한 것이고 김 여사가 입었던 옷은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주 김 여사의 의상과 의전을 담당했던 전 청와대 행정요원 양모 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최근 한글박물관과 샤넬 관계자 등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한 검찰은 재킷 대여와 반납, 기증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쓰레기 섬 발언으로 곤욕을 치르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는 이 쓰레기로 대반격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지지자들을 겨냥해 쓰레기라고 하자 2억 5천만 미국인이 쓰레기냐며 아예 쓰레기 수거 트럭에 오르는 퍼포먼스까지 하고 나선 겁니다. 갈수록 전mit가경인 미국 대선 소식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환경미화원 복장으로 전용기에서 내립니다. 250 million people are not garbage. I can tell you who the real garbage is, but we won't say that.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쓰레기라고 말한 발언을 맹렬히 비난하며 쓰레기 수거 트럭에 오르는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How do you like my garbage truck? This truck is in honor of Kamala and Joe Biden. 문제의 발언은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진영의 쓰레기 섬 발언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In my home state of Delaware, they're good, decent, honorable people. The only garbage I see floating out there is his supporters. 뒤늦게 자신의 진심은 트럼프 지지자가 아닌 트럼프 지지자가 쏟아낸 혐오 표현을 쓰레기라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불똥은 이미 해리스 부통령에게 튀었습니다. First of all, he clarified his comments, but let me be clear, I strongly disagree with any criticism of people based on who they vote for. 트럼프 지지자들의 반응도 냉담합니다. I think that what Biden said is pretty irrelevant because he's like basically non-existent right now. Nobody ever sees him. 쓰레기 공방으로 대변되는 미국 사회의 분열상은 대선 이후에도 치유와 화합의 과정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MBN은 미 대선 결과가 한국에 미칠 파장을 부문별로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치 외교 분야입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달 초 타결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뒤집고 다시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합훈련 때 혹은 전략 자산을 투입할 때 따로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최근 한국과 미국은 오는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보다 8.3% 인상한 1조 5,192억 원으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2030년까지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해 매년 분담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기존 합의를 이어갈 전망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이 현재 분담금의 약 9배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재협상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동맹국을 비용 편익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기존의 그 특별협정의 안에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비용 같은 거를 요구할 가능성입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해법도 엇갈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바탕으로 북미 회담을 열어談판에 나설 수 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도 북한하고 딜을 맺어야 돼요. 어려움이 몇 개 존재를 한단 말이죠. 과연 트럼프와 김정은이 얼마나 극복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정부에 이어 한미일 안보협력을 기본으로 대북 압박 기조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They can manipulate you with flattery and favors.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쟁 조기 종결을 주장하고 있어 한국 정부의 대응 방향에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평화의 소녀상이 입을 맞추고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국내에서 온갖 민폐를 끼치고 있는 미국 국적의 유튜버가 얼마 전 우리나라 20대 유튜버에게 폭행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폭행한 남성은 경찰에 체포됐는데 경찰이 이 미국인 유튜버에 대해서도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해 출국을 정지시키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장동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는 외국인 남성을 누군가가 촬영하며 쫓아갑니다. 화면 속 외국인은 미국 국적 유튜버 조니 소말리입니다. 야, 소말리. 어디가? 잠시 뒤 퍽 소리와 함께 소말리가 길바닥에 나뒹굽니다. 경찰도 아니고 유튜버도 아니고 아침에 원래 그런 거 아닌데 출근할 때 차 꽉 찼었어요. 와, 소리가 나길래. 20대 남성이 소말리가 머물던 서울 송파구의 고시원 건물에 찾아가 폭행한 건데 해당 남성은 해군 특수부대 출신 유튜버로 알려졌습니다. 유튜버들이 몰려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소말리를 폭행한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소말리는 앞서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거나 옆에서 외설적인 춤을 추고 편의점에서 소동을 빚다 직원이 제지하자 컵라면 국물을 쏟으며 욕설을 하는 등 각종 기행과 민폐를 저질러 공분을 샀습니다. 최근 방송에서는 그동안 한국에서 저지른 기행에 대해 미안하지 않다며 화면에 일본 전범기 사진을 띄우고 도발하기도 했습니다. I love Japan. I hope the empire comes back. No Dokdo Island. Takeshima Island. Japan No.1. 소말리는 지난 24일과 27일에도 서울 마포구와 송파구에서 행인들에게 폭행당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로 소말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출국을 정지시키고 향후 폭행과 마약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6천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게 최종적으로 유죄 선고가 내려진 겁니다. 그런데 이 핑계에 저 핑계 대면서 아직 이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시작도 하지 않은 전현직 의원들이 수두룩하죠.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이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현역 의원들에게 줄 300만 원이 든 돈봉투 20개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건가요? 부인하시는 건가요? 윤 전 의원의 유죄 확정으로 대법원은 돈봉투 의혹 수사에 단초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 임종성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1심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의 다른 전현직 의원 7명 중 6명은 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체포동의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부산의 한 신생항공사가 6개월 가까이 임금 체불 중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노동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항공사 대표가 직원들에게 간장을 넣은 술을 먹이는 등 갑질을 했다는 진정도 접수돼 노동청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부산 동구에 있는 시리우스 항공입니다. 2020년 설립돼 지난 1월 국토부로부터 신규 항공화물 운송 사업 면허를 발급받았습니다. 올해 6월부터 정식 운항을 시작하려 했는데 자금 유치에 실패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현직 직원 80명의 월급이 지난 4월부터 제대로 지급되지 못했는데 추산된 금액만 1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직원은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다며 회사 측이 서둘러 매듭을 지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알바를 뛰거나 해야 되는데 자대보험이 체납이 돼 있으니 구할 수가 없고 지금 퇴사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회사 대표 권모 씨가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폭탄주에 간장과 같은 이물질을 타거나 임원들로부터 돈을 걷어 여직원에게 교통비를 줘 모멸감을 줬다는 겁니다. 진정을 접수한 부산고용노동청은 최근 임금체불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대표의 갑질 의혹도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습니다. 임금체불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전반에 관해서 점검을 할 거기 때문에 법위반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다 시정 지시할 계획입니다. 회사 측은 직원들에게 다음 달 7일까지 밀린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 이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그동안은 유흥업소에서 마약을 판매해도 사법 처리만 됐지 행정 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아 업소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또다시 문을 여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법이 바뀌었습니다. 경찰이 지자체에 이를 통보하도록이요. 그 첫 번째 사례가 나왔습니다. 손님들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접객실에서 투약을 허용한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유흥업소입니다.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방 안에 소파를 뒤집자 흰색 가루가 들어있는 지퍼백이 발견됩니다. 강남 유흥주점과 클럽 등에 퍼지고 있는 케타민과 엑스터시입니다. 밤에 들이닥쳐 이 차로 밀대어가지고 쫙 여기다 깔아놓고 그냥 놓으면 그냥 수갑 채워가지고 여기 컴퓨터랑 다 압수수색이라는. 유흥업소 운영자 A씨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손님들을 모으기 위해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 장소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예약 손님만을 받아 은밀히 업소를 운영했고 일부 접객원은 미성년자에게까지 마약을 공급하고 직접 투약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8월부터 업소 운영자가 마약을 팔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하다 적발되면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해당 업소는 문을 닫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월 매출이 10억 원이 넘는 강남 유흥업소 운영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마약 사범으로 단속되면 업소가 사실상 문을 닫게 된다는. 경찰은 업주 A씨 등 91명을 마약 투약과 판매 혐의로 검찰에 넘기고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지난 2달간 배드민턴 협회를 조사한 문화체육관광부가 김태규 협회장 해임을 요구하고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경찰에 수사도 의뢰했습니다. 김 회장이 인사 안 하는 선수라고 비판했던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은 그 지적은 전부 받아들여서 선수단 운영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박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2달여간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강도 높은 조치를 내놨습니다. 후원품을 공식 절차 없이 임의로 배분하는 등 보조금법을 위반한 김태규 회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고 배임 횡령 혐의로 경찰에 수사까지 의뢰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표현까지 쓴 문체부는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모든 임원을 해임하는 관리단체 지정까지 검토하겠다고 엄중 경고했습니다. 이번에도 고치지 않는다면 자정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협회 모든 임원을 해임하는 관리단체 지정, 선수 지원에 다른 예산의 지원을 전면 중단하는 특단의 조치가 뒤따를 것입니다. 협회 직원에 대한 욕설과 폭언 등 김 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 또한 사실로 확인됐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협회장에 대한 해임 요구까지 한 문체부는 불합리한 선수단 운영에 대한 개선안도 내놨습니다.
안세영이 지적했던 비국가 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후원사 제품이 아닌 선수들의 경기용품 선택권을 보장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선후배간 부조리한 문화를 근절하고 선수들의 주말 외출 외박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드민턴협회는 문체부의 발표에 대해 입장문 발표를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3분기 반도체 사업에서 시장 전망치인 4조 원을 밑도는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하이닉스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다만 고대역폭 메모리 HBM 사업에서 엔비디아 납품을 위한 중요 단계를 완료했다고 언급하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매출은 79조 987억 원, 2022년 1분기 당시 77조 7,800억 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9조 원을 넘겼습니다. 전체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가까이 늘었지만 시장의 관심은 반도체 부문의 실적으로 향했습니다. 반도체 부분 영업이익은 3조 8,600억 원으로 4조 원을 넘지 못했는데 시장의 예상치보다 낮았습니다. 같은 기간 메모리 반도체 사업으로 7조 원의 영업이익을 낸 SK 하이닉스의 절반 수준입니다. 엔비디아의 이제 물량을 대량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직 삼성은 엔비디아의 정식적인 콜을 못 받았어요. 거기서의 이제 차이가 굉장히 컸죠. 시장의 이목은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3 제품이 엔비디아 공급망에 오를 수 있는지에 쏠렸고 삼성전자는 주요 고객사 품질 테스트에서 유의미한 진전을 확보했다며 다음 분기 엔비디아 공급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 고객사 콜 과정상 중요한 단계를 완료하는 유의미한 진전을 확보하였고 4분기 중 판매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분기 최대 규모인 8조 8,700억 원을 R&D에 쏟아붓는 등 미래 성장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이 돌연 주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2조 원이 넘는 규모의 유상 증자를 하겠다고 발표하자 어제 오늘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는데 금융감독원은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놓고 최윤범 회장 측과 영풍 MBK연합이 공개 매수 싸움을 벌인 결과 양측의 지분은 35.4%대 38.47%입니다. 3% 정도 열세를 보인 고려아연 측은 한 주당 67만 원에 373만 주, 2조 5천억 원 규모의 유상 증자를 발표했습니다. 이 중 20%는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돼 최 회장 측이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유상 증자 가격이 당시 시장 가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심지어 공개 매수가였던 89만 원보다도 턱없이 낮아 주가는 어제 하한가를 쳤고 오늘도 7% 넘게 떨어졌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은 경영권 분쟁에 소액 주주들의 돈을 끌어다 쓰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되기 때문에 주가 하락은 불가피하거든요.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신주 발행은 불공정하고 고래 싸움에 개미 등 터지고 있는 격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이 공개 매수를 하면서 유상 증자까지 계획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공개 매수 당시 재무 변동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신고했는데 유상 증자 계획을 알고도 일부러 누락했다는 겁니다. 공개 매수 시 밝힌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되는지 여부, 관련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등 시장과 투자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최 회장 측의 위법 사실이 확정되면 유상 증자가 무산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보통은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에 들어가면 주변 전세 가격이 떨어지죠. 전세 물량이 많아지니까요. 그런데 12,000가구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는 서울 강동구 재건축 단지의 입주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전세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고정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입주 전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서울 강동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12,000여 가구, 한 단지만으로 동을 나눠도 될 만큼 큰 규모지만
입주가 다가왔는데도 오히려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7억 원 후반에서 8억 원 초반 사이였던 조합원분 전용 84제곱미터 전세값은 사전 점검 이후 더 올라 10억 원에도 물건이 나와 있습니다. 입주 기간이 내년 3월까지로 여유가 있는 데다 일반 분양은 실거주 의무가 있어 전세로 나오는 물건 자체가 많지 않은 겁니다.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래 기다렸잖아요. 의무를 채워야 자기가 팔든가 자기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입주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 전세값 상승폭은 주춤했지만 이 단지가 속한 강동구 전세가 변동률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서울에서 7만 가구 넘게 입주에 들어가지만 전세 가격이 요동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강남권 신규 입주 물량이 적고 신축 선호 현상 때문에 전세 가격 변동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주 기간 종료가 임박하게 되면 2019년 헬리오시티 때처럼 가격을 낮추는 물건이 늘어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가전회사가 뜬금없이 집을 지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산과 바다 그 어느 곳이든 배달이 가능한 조립식 주택인데 조립식이라고 가벼이 보면 안 됩니다. AI 기술이 적용된 최신 가전들을 채워주거든요. 가전회사가 집을 짓는 이유 정설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촌마을 한가운데 2층 오두막집이 들어서 있습니다. 냉장고와 세탁건조기, 냉난방 시설 등 최신 가전제품까지 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만든 건 건설회사가 아닌 한 가전업체입니다. AI 기술로 집안의 가전을 켰다 껐다 할 수 있고 도어록과 CCTV까지 제어할 수 있습니다. 고효율 에너지와 냉난방 공조, 프리미엄 가전을 하나로 융합해 지속 가능한 주거생활 솔루션을 제시한 산과 바다, 호수 등 원하는 곳 어디에든 세컨드 하우스를 가질 수 있습니다. 1층짜리 집을 짓는 데 드는 비용은 2억 원. 집의 70%는 미리 만들어 배송해 공사 기간도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또 다른 가전회사도 1인 가구를 위한 조립식 주택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태양광 기업과 손잡고 집에서 쓰는 에너지는 모두 집에서 생산하도록 해 탄소 배출이 제로가 되도록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중국향 저가의 제품들이 가전 쪽에 워낙 경쟁으로 극심하게 치닫다 보니 기존의 이제 제품으로는 더 이상 차별화가 힘든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국내 가전 양대 산맥의 주도권 경쟁이 집안의 가전을 넘어 똑똑한 집짓기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일교차 큰 날씨에 감기에 걸린 아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침할 때 천식처럼 쌕쌕 소리가 난다면 감기가 아니라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일 수도 있습니다. 어른들은 몰라도 아이들에겐 위험하니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신용수 기자가 구분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감기로 병원을 찾는 아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열도 좀 심했고 기침도 심했고 이제 목도 많이 부어 있었고 코도 많이 부어갖고 말도 못할 정도로. 만약 아이가 기침할 때 쌕쌕 소리가 들린다면 감기가 아닌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RSV일 수도 있습니다. RSV는 주로 10월부터 3월까지 유행하는데 코로나 이후 환자가 감소했지만 2022년부터 다시 늘고 있습니다. 대체로 0세에서 6세 사이 아이들에게서 많이 발병하는데 성인은 보통 감기 정도로 끝나지만 아이들 중 25%에서 40%는 기관지염이나 폐렴으로 증상이 악화합니다. 쌕쌕 소리와 함께 숨을 가빠하거나 입술이 파랗게 되고 가슴 부분이 배 안으로 움푹 들어간다면 RSV를 의심해야 합니다. RSV는 아직 뚜렷한 치료제나 백신이 없습니다. 따라서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으로 감염을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이러스 자체를 제거할 수 있는 약은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장난감이라든지 집기 이런 것들을 자주 소독을 하고 아이가 감기에 걸렸을 때에는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을 조금 자제하는 것이. 다만 항체를 직접 주사하는 베이포투스가 지난 4월 허가 이후 출시 예정이라 앞으로 예방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낮 동안에는 따스한 가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오는 주말까지는 날이 예년보다 온화할 텐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해서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한편 태풍 콩레이는 앞으로 타이완을 통과한 뒤 내일 밤사이 소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내일부터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릴 텐데요. 특히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가을비치고 양이 상당하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지에 300mm 이상, 남해안을 따라서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남부 내륙으로도 많게는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전국 하늘 흐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서울이 12도로 출발해 한낮에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가 17도, 부산은 19도로 오늘보다 4에서 5도 정도 낮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날이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3도, 일부 내륙 지역은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